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의무행 심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취소 심판이랑 같이 연결되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무효등하기 심판을 왜 안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객관식 행정법 말고 주관식 행정법 강의 중에서 어느 시험 직렬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심판을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주는 강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자세히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 많은 고민을 여러 각도에서 같이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하는 거면 무효등하기 심판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은 3개가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전부 다 항고심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행정소송에서의 항고소송이랑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요. 취소심판은 취소소송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의무행심판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송과 비교를 하면서 심판을 학습한다고 했는데 무효등 확인 심판은 무효등 확인 소송과 다른 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우리가 무효등 확인 심판에 대한 학습을 굳이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무효등 확인 소송에 대해서 자세하게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그럼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행정심판법 5조 같이 잠깐 보시면요. 취소심판은 행정청에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4조를 보시면요. 취소소송은 행정청에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취소소송은 오직 위법성 여부만 판단을 하는데 취소심판은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 여부에 대한 심사까지도 합니다. 그러면 의무행심판과 부작위 위법 항소송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부작위 위법 항소송은 소의 대상 부분은 지금 우선 변론으로 하고요.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한 소송이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법성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심판법 5조 3호 보시면 의무행심판이 뭐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에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뭘 심사하고 있어요? 여기도 부당 여부에 대한 부분까지도 심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는 거부 처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한 결정적으로 부작위 위법 항소송은 그 본안 심리가 오직 절차적 심리에 그치는 데 반해서 의무행심판은 실체적 심리까지도 한다는 결정적인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 취소심판이나 의무행심판은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위법 말고 부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취소심판에서 무엇을 배웠냐면 이런 부분이 있었죠. 청구인 적격과 관련돼서 취소심판은 엄연히 정당 부당에 대한 판단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장, 법률상 보호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만 취소심판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여기서 입법 과오설, 비과오설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입법 과오, 비과오에 대한 문제는 의무행심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논의가 되겠죠. 왜? 의무행심판도 위법 또는 부당 여부까지 심사를 하니까요. 그런데 무효등하기 심판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보시면요. 무효등하기 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존재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효등하기 소송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기 처분이 이렇게 있다고 보면요. 자기 처분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나눴을 때 이 위쪽이 위법한 영역이고요. 이 아래쪽이 적법한 영역입니다. 여러 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기는 무효, 여기는 취소, 여기는 부당, 여기는 적법, 정당한 영역입니다. 이렇게 있을 때 취소 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취소 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까지 도달해야지만 비로소 어떻게 돼요? 인용 판결, 취소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취소 심판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여기까지만 가면 부당하기만 하면 인용 재결이 나오고 그 처분의 효력을 제거하게 됩니다. 부작위와 관련돼서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과 의무행심판을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이죠. 부작위가 위법해야지만 인용 판결이 나옵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그러나 의무행심판은요. 부작위가 부당하기만 해도 인용 재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만큼의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과연 뭐였어요? 이 부당한 처분에 의해서도 뭐가 발생할 수 있냐? 권리침해, 공권침해가 과연 발생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와 관련돼서 행정심판법 13조 1항 그리고 행정심판법 13조 3항에 있어서 법률상 이익을 법률상 보호이익으로 봐도 되겠는가? 행정소송법과 마찬가지로 법률상 보호이익으로 봐도 되겠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무효등 확인 소송이랑 무효등 확인 심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효등 확인 소송하고 무효등 확인 심판을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1, 2, 3, 4 하면은 무효, 취소, 부당, 정당 이렇게 보면 무효등 확인 소송 어떻습니까?
무효등 확인 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까지 가야지만 인용 판결이 나옵니다. 그렇죠? 위법하고 또 한 것이 무효여야지만 무효 확인 판결이 나옵니다. 무효등 확인 심판은 행정심판이라는 점에 있어서 부당하기만 해도 인용 재결이 나오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무효라는 것은 전제가 위법하다는 전제가 깔려야 됩니다. 이거는 행정심판이긴 하지만 무효등 확인 심판도 행정심판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돼요? 최소한의 위법성을 요구하며 심지어 그것이 무효까지 가야지만 인용 재결이 나옵니다. 무효등 확인 심판도 여기까지 가야지만 그래야지만 인용 재결이 나온다는 거예요. 부당에 대한 문제가 개입이 안 되죠. 그러면 말이에요. 무효등 확인 심판에서 청구인 적격 얘기할 때 몇 조예요? 행정심판법 13조 2항이죠. 거기서는 입법 과오냐 입법 비과오냐 이런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까? 거기는 없는 거죠. 여긴 부당한 처분에 따른 인용 재결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한 처분에 의해서 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취소 심판하고 의무행 심판은 위법적법의 문제 말고 정당 부당에 대한 심사까지도 하기 때문에 입법 과오냐 비과오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무효등 확인 심판은 무효등 확인소가 마찬가지로 무효일 때만 인용 재결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등 확인소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굳이 차이점을 찾아내려고 한다면 뭐밖에 없었겠어요. 등이라는 것, 재결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냐, 포함되어 있지 않냐, 소송에는 포함되어 있다, 심판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 이거 외에는, 이 형식적인 문제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효등 확인 심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생략하고 바로 의무행 심판을 이렇게 넘어온 것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의식 체계도 의무행 심판 및 행정심판의 재결에 관한 이 도의식 체계도를 한번 보시면요. 좌측 상단에 위에 쪽이 이제 의무행 심판 얘기고요. 그다음 밑에 있는 내용이 행정심판의 재결 테마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위쪽에 있는 거를 한번 보시면 행정작용에는 소극적 행정작용과 적극적 행정작용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했습니다. 기억 잘 나실 겁니다. 우리 상태를 비교했을 때 적극적 상태, 소극적 상태는 부작위를 말하고 적극적 상태는 자기 처분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 적극적 상태로서의 자귀는 소극적 처분과 적극적 처분으로 구분이 된다고 했고 이 소극적 처분은 거부 처분을 말하는 것이고 적극적 처분은 법률관계 변동을 발생시키겠다는 처분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불복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침익적 효과를 동반하는 적극적 처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위에서 이 소극적 행정작용에는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소극적 상태하고 소극적 처분까지 포함되는 거죠. 밑에 있는 적극적 행정작용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요거는 자귀 처분 중에서 침익적 처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소극적 상태는 부작이고 소극적 처분은 거부입니다. 거부 부작에 대한 문제죠. 거부 부작에 대한 문제면 행정법 분쟁이 몇 유형이에요? 위에 건 2, 4 유형의 문제입니다. 밑에 있는 적극적 행정작용은 몇 유형이겠습니까? 1, 3 유형의 문제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적극적 행정작용 같은 경우에는 취소 심판하고 그 다음에 무효등 확인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왜 적극적 처분, 적극적 행정작용만 취소 심판과 무효등 확인 심판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지는 아시겠죠? 우리 앞서서 취소 심판 공부할 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을 과연 인정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었죠. 이건 우리가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얘기할 때나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가구제 수단으로서 집행정지는 행정소송에서도 다루어지고 행정심판에서 다루어지죠. 지금 얘기하는 집행정지는 소송심판을 가리지 않고 그냥 집행정지 가구제로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에 대한 문제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를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근데 거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과연 소송을 제기할 만한 실익이 있는가? 협의의 소익. 집행정지를 신청할 실익이 있는가? 신청의 이익. 그 다음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실익이 있는가? 협의의 심판이익. 이 문제는 결정적으로 무엇과 관련된 거였었어요? 그 거부처분의 효력을 없는 상태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재처분이 안 이루어지면 재처분 의무가 없으면 취소 판결도 그 다음 집행정지 결정도 취소 재결도 다 무의미하기 때문에 재처분 의무가 인정되냐 안 되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서 거부처분 취소는 재처분 의무가 행정소송법 30조 2항을 근거로 인정이 되지만 집행정지 쪽이나 취소 심판 쪽에 인정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결국 뭐라고 했어요? 거부처분 취소 심판은 물론 이 판례는 재처분 의무를 인정하지만 이론은 그 학설은 통설이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 안 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협의의 심판이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부처분은 취소 심판이나 무효등 확인 심판의 문제로 다루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취소 심판이나 무효등 확인 심판은 오직 적극적 처분만 그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빠져나간 거죠? 거부처분은 지금 빼버린 겁니다. 위에 보시게 되면 이제 소극적 처분으로서 거부처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왜 위로 올렸는지는 그 밑에 취소 심판에서 재처분 의무가 인정이 안 된다. 괄호에 그 이유를 제시해 놨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소극적 행정작용보다 오른쪽에 행정심판 중에서는 의무 이행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다. 5조 3호에서 뭐라고 했어요?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제기하는 심판이 바로 의명심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부 처분하고 부작위에 대해서 행정심판은 의명심판이다. 밑에 취소심판 제외시켰고요. 예, 이것은 이제 당연히 의무이행 심판은 뭐랑 비교하셔야 돼요? 소송에서의 무명한 고소송, 의무이행 소송과 비교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행정심판에서 교수님들 책을 보게 되면요. 행정심판에 관한 내용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전부 다 의무이행 심판이에요. 왜 그럴까요? 취소심판은 우리 입법, 과오, 비과오, 청구인 적격 이런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취소과 비슷합니다. 무효동항의 심판은 무효동항의 소송과 사실상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4조에는 의무이행 소송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무이행 소송이 소송에서는 인정이 안 되는데 행정심판법은요. 5조 3호에서 의무이행 심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소송에서 인정 안 되는 것이 심판에서 인정되는 부분이 생긴 것이고 따라서 의무이행 심판은 행정심판들 중에서도 가장 제도적 의미가 큰 행정심판의 형식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행정심판이다 그러면 항상 의무이행 심판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의무이행 심판이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위에 보시면 이유형, 사유형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의무이행 심판에 있어서의 요건심리 뭐죠? 청구요건 얘기죠. 청구요건 우리 소송에서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 행정심판 전치주의, 제소기한, 피고적격 이렇게 6가지 중심적으로 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취소심판 얘기할 때 행정심판, 취소심판에서의 청구요건으로 뭐 얘기했냐면 대상적격, 그 다음에 청구인적격이었죠. 청구인적격, 그 다음에 협의의 심판이익이 있었고요. 피청구인적격이 있었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없는 거고 제소기간 대신에 청구기간이 들어와서 총 5개를 가지고 얘기했었습니다. 소송에서도 관할법원 얘기를 따로 안 했었고요. 행정심판위원회도 관할이 있는데 관할행정심판위원회 논의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그 도의식 체계도 중간에 보면 제가 관할행정심판위원회를 자세하게 이렇게 적어드렸는데요.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라고 거기다 써놓은 것이고요. 5개의 청구 요건이 있습니다. 5개의 청구 요건이 있는데 이 유형의 경우에서는 뭐예요? 행정법 분쟁의 이 유형은 나한테 영업 허가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거부나 부작이 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영업 허가를 해달라는 것은요. 뭘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에게 그 허가 처분을 해달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에게 그 허가 처분을 해달라고 제기하는 것이 바로 행정법 분쟁의 이 유형입니다. 행정법 분쟁의 사유형은 뭐예요? 행정법 분쟁의 사유형은 가장 핵심적으로 대표적인 예가 뭐죠? 그 인인소송, 인인심판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웃주민이 제기하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림천 꼭대기에서 거기서 이제 연탄공장을 가동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공장장 을이죠. 근데 도림천 아래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갑이 있습니다. 위에서 연탄공장에서 계속 이제 뭐 여러 가지 공해 물질들이 흘러 내려옵니다. 내려다 보니까 이제 갑의 얼굴이 자꾸 까매진단 말이죠. 그래서 비비크림을 발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연탄공장에서 자꾸만 환경 오염 물질이 배출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하기 전까지는 그 공장 가동을 좀 중단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제 갑은 뭐 할 수 있어요? 행정청한테 연탄공장 가동 중지 처분이라는 것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행정청이 그 가동 중지 처분을 공장장 을에게 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죠. 안 하게 되면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갑이 연탄공장 가동 중지 처분을 좀 해주라고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부나 부작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 주민 갑은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연탄공장 가동 중지 처분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이거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제3자에게 그 처분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유형은 제3자가 개입이 안 되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에게 해달라는 것이고 다음 사유형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제3자에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원고적격이나 청구인적격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상대방 이론을 근거로 당연히 그 원고적격, 청구인적격이 인정이 된다고 했어요. 언제서 문제가 된다고 했죠? 제3자 소송, 제3자 심판과 같은 제3자 쟁송에서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조심하시냐? 처분의 상대방이냐, 처분의 제3자냐라는 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처분이 무슨 처분이냐 이거죠. 그 처분이 소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계쟁 처분인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처분은 바로 무엇이다? 원처분입니다. 1.3 유형에서는요, 원처분과 그다음 소의 대상이 되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계쟁 처분이 같습니다. 그렇죠? 원처분이 철거 명령 처분이면 그 철거 명령에 대해서 불복합니다. 계쟁 처분이랑 원처분이 같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영업허가를 신청한다거나 연탄공장 가동 중지 처분을 신청하게 되면 이게 원처분이죠. 신청의 대상이 됐던 처분, 그 신청한 처분이 원처분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쟁송을 제기한다고 하게 되면 그 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무슨 처분이죠? 거부처분이나 부작이라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항고소송의 이사유형, 행정심판의 이사유형에서는 원처분하고 계쟁처분이 분리됩니다. 이 같은 논의를 우리가 어디서 봤었어요? 가구제수단 얘기할 때 우리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1.3 유형에서는 가구제수단은 오직 집행정지고 2.4 유형에서는 원처분 쪽을 우리가 고려를 했을 때는 수익적 처분이니까 가처분, 계쟁처분을 고려한다면 집행정지 논의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유형하고 사유형을 여러분들이 한번 고려를 해보시게 되면요. 계쟁 처분을 기준으로 해서 처분의 상대방, 처분상 제3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뭐를 기준으로 한다? 원처분을 기준으로 한다 이겁니다. 이 요형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처분, 영업허가 처분을 해도 나한테 하는 겁니다. 거부를 해도 부작을 해도 나한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쟁 처분의 상대방은 원처분의 상대방이고요. 원처분의 상대방은 계쟁 처분 상대방입니다. 그러나 사유형의 경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연탄공장 가동 중지 처분의 원처분의 상대방은 공장장 을입니다. 주민 갑은 처분의 제3자입니다. 그러나 주민 갑이 가동 중지를 신청했다가 거부를 당하게 되면 이 거부라는 계쟁 처분의 상대방은 갑입니다. 그리고 이 계쟁 처분의 제3자가 공장장 을이 되는 겁니다. 바뀌어 버리죠. 뭐가 기준이라고요? 원처분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원처분이 기준이게 되면은 사유형 상황에서는 인근 주민은 어떻게 돼요? 인근 주민은 처분의 제3자입니다. 처분상 제3자가 심판을 청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유형에서 거기 보시면 뭐가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청구인 적격이라는 요건이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는 겁니다. 이 유형에서는 이건 원처분 상대방이기 때문에 별도의 청구인 적격 논의는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요구적 쟁송으로서 이 사유형에서는 대상 적격이 핵심입니다. 거부처분의 문제라고 하게 되면 거부처분이 성립하냐 안 하냐 이게 핵심이죠. 거기 뭐 들어있었어요? 신청권 논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부작위 위협 확인 중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부작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작위가 성립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핵심입니다. 그 안에도 신청권 문제가 핵심입니다. 특히나 부작위 위법 확인 중에서는 신청권만 있으면 바로 인용 판결까지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거부나 부작위와 같은 요구적 쟁송에서는 대상 적격이 핵심적인 소송 요건이고 심판 요건, 청구 요건으로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유형은 추가적으로 청구인 적격 논의까지도 나온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본안 심리를 보시게 되면 이건 이제 뭐랑 비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부작위 위법 확인 중이랑 비교하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유형도 사유형도 거부 부작위 다 있을 수 있죠. 그 중에서 만약에 거부처분 쪽이라고 하게 되면은 거부처분 취소 소송 쪽에서 거부처분 취소 소송도 신청에 따른 인용처분하는 게 맞는가 거부처분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취소 소송도 실체적 심리를 해줍니다. 의무행 심판은 당연히 실체적 심리를 하고요. 거부 쪽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본안 심리에 있어서. 그러나 부작위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요. 이유형, 사유형 모두 다 부작위가 포함되어 있죠. 이 부작위의 상황이면 소송 쪽에서는요. 오직 절차적 심리만 있었죠. 그러나 행정심판에서 의무행심판은 부작위 쪽도 실체적 심리를 합니다. 거기 이제 실체적 심리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실체적 심리. 거부 부작위 불문하고 의무행심판은 전부 다 실체적 심리를 한다 이겁니다. 부작위도. 알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의무행심판의 재결은 어떤 재결이 나올 것이냐. 오른쪽에 이제 요건 재결은 각하 재결로 나온다. 각하 재결은 어디 있었습니까? 행정심판법 43조 1항에 있었습니다. 43조 1항의 각하 2항의 기각은 모든 행정심판에 공이 적용되는 조항이었었고요. 그러면 여기서 뭐 청구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으면 특히나 신청권이 깨지겠죠. 신청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면 각하할 겁니다. 뭐 심판 청구 요건이 뭐 구비가 됐으면 본안 들어가겠죠. 본안 들어가면 어쨌든 본안 재결이 나올 겁니다. 본안 재결이 나오는데 이 본안 재결은 크게 인용 재결과 기각 재결로 나눠질 거고요. 그러면 인용 재결과 기각 여기서 이 일부 인용 재결 이런 거는 여러분들 고려 안 하는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어디서만 취소 심판에서만 고려를 하시면 됩니다. 변경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행 심판은 그냥 인용 재결과 기각 재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긴 다만 기각 재결에 사정 재결이 포함된다는 게 되게 특이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사정 재결이 어디 부작위 쪽에도 사정 재결이 있다는 게 이게 좀 특이한 거라고 했었어요. 그다음 인용 재결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다시 2단계 논의가 나옵니다. 2단계 논의가 첫 번째 이행 재결을 할 것인가 형성 재결을 할 것인가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보면 이행 재결의 동그라미 1, 그 다음 동그라미 2가 형성 재결입니다. 원칙이 이행 재결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볼 텐데요. 여러분 행정심판법 43조 5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조 5항을 보시게 되면 의무행 심판의 인용 재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뭐라고 돼 있냐면 위원회는 의무행 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의무행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인용 재결 나오겠죠.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뭐라고 돼 있습니까? 처분을 하거나 그 다음에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 부르냐? 처분 재결이라고 합니다. 영업허가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이 거부 부작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부든 부작위든 간에 의무행심판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기속행위고 얘는 1, 2, 3의 요건을 다 충족하고 있어요. 그럼 얘는요. 영업허가 처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인정되죠?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되죠. 행정청은요. 영업허가 처분을 해줘야만 하는 행정개입 의무가 인정되죠. 그걸 뭐라 볼래? 작위 의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와 같이 자비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게 되면은 행정청한테 뭐 할 수도 있고 얘한테 영업허가 처분해줘 라고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그런데 뭐 할 수도 있다고요? 행정심판위원회가 뭘 할 수 있다? 영업허가 재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왜? 행정심판위원회도 행정부 소속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얘가 형성재결로서 처분재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 이걸 뭐라 부르냐면 의무이행재결이라고 부르거든요.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을 우리가 의무이행재결이라고 불러요. 의무이행재결에는 내용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형성재결이 하나가 있고 이행재결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앞서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소심판에도 형성재결과 이행재결이 있다고 했고, 그 다음 의무이행심판에도 형성재결과 이행재결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행재결이 없는 건 어디만? 무효등 확인심판에만은 이행재결이 없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확인재결밖에 없다고 했었어요. 여기도 뭐예요? 형성재결, 이행재결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 처분을 하거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분을 하거나. 하거나면 오하죠? 또는이에요. 그럼 여기서 형성재결을 하는 게 맞을까? 이행재결을 하는 게 맞을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따가 이유는 같이 보도록 하고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행재결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행재결 가지고 해결이 안 될 때는, 목적 달성이 안 될 때는 형성재결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실무상으로는 형성재결이 없습니다. 아예. 형성재결을 하는 경우가 지금껏 없었습니다. 이행재결만 해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형성재결을 만약에 가상의 형성재결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2단계 논의가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와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어떤 처분 재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처분이라는 것은요.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일정 처분이 있을 수 있고 특정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게 되면 행정심판법 5조 3호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의무행심판의 정의를 두면서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 의무행심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는 겁니다. 근데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이라는 것이 그냥 일정 처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일 수도 있습니까? 딱 이거라고 찍을 수 있는 특정 처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긴 특정 처분이라는 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형성재결을 하는데 일정 처분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요? 특정 처분 말고. 이행재결을 안 하고 형성재결을 하려고 합니다. 일정 처분을 할 수 있어요? 일정 처분이라는 것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행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딱 이러는 거죠. 아, 너희 주장이 맞다. 그래서 내가 직접 이렇게 처분을 해주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재결서를 보냅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일정한 처분을 했다. 그게 무슨 내용인데요? 그건 나도 모르겠다. 요게 일정 처분이야.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 재결, 형성 재결을 하려면 반드시 특정 처분 재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가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2단계 논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있는 이행 재결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2단계 논의가 또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언제예요? 그 신청을 한 처분, 원처분이 뭐일 때? 재량행위일 때입니다. 만약에 기속행위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A라는 허가 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게 기속행위입니다. 그런데 만약 의무행심판에서 인용재결이 나온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이 친구가 1, 2, 3의 요건을 충족을 해온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이건 기속행위예요. 이게 기속행위라고 하게 되면 요건을 구비했으면 기계적으로 그냥 그 특정 처분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신청을 한 처분이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이때는 뭘 해야 돼요? 이행재결을 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특정 처분 명령 재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 그 처분 A 처분 쟤한테 빨리 해줘 라고 명령을 해야 됩니다. 특정 처분 명령 재결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합의 신청한 처분이 재량행위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행정청이 거부부작위를 해서 의무행심판을 청구한 거예요.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 입장에서 의무행심판에서 인용재결을 하려고 할 때는요. 어떤 상황이에요? 어쨌든 갑이 1, 2, 3의 요건을 충족해온 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무 이행재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행재결의 방식을 하려고 해요. 명령재결의 방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이건 재량행위예요.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A 처분을 해줘라고 명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처분행정청에 재량권의 영역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량권이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약 도로조명허가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 도로조명허가 요건을 구비해왔고 그래 도로조명허가를 해주는 것까지는 맞다 이거야. 그렇다 할지라도 뭘 할 수 있어요? 그 주변 사정을 고려했을 때 이런 걸 좀 기부 체납을 해라 또는 도로조명허가는 딱 2년까지밖에는 못 해주겠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재량권 행사로서 부관을 붙여야 되는 사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정은 행정심판위원회가 모르는 사정입니다. 심리의 범위를 벗어난 문제란 말이에요.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예요? 재결의 취지에 따른다는 것은 얘는 도로조명허가를 해줘야 될 놈은 맞는 거다. 여기까지예요. 그죠? 그런데 이 도로조명허가를 해주면서 어떤 부관을 붙여서 부관부 행정행위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그 다음은 이제 처분행정청의 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럴 땐 뭐 할 수 없어요? 도로조명허가 처분을 해주라는
특정 처분 명령 제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처분을 하도록 이렇게밖에 명령할 수가 없는 거죠. 뭐만 가능하다? 일정 처분 명령 재결밖에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 보시면요. 화살표가 일정 처분 명령 제기에서 특정 처분 명령 제기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한 원처분이 재량행위인 경우에도 특정 처분 명령 제기를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이건 우리 재량행위 파트에서 배웠던 바로 재량의 영으로의 수축 상황이죠. 구체적 사안의 범위 내에서 법률적으로 이게 분명히 재량행위예요. 무슨 뜻이다? 입법자는 분명히 법을 제정할 때 행정부한테 재량권을 줬어요. 근데 사법부가 판단해 봤을 때 이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만큼은 이거는 분명히 기속화됐다. 재량의 영으로 수축됐다라고 볼 수 있다면 뭘로 취급해야 돼? 기속행위로 취급해야 됩니다. 기속행위로 취급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뭐 해야 돼요? 원래는 재량행위지만 특정 처분 명령 재결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의무이행 재결의 이 형식 부분은 이 우리 행정법 수험에서는 주관식에서는 엄청 많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잘 알아두셔야 돼요. 1, 2단계 논의가 있다는 거. 밑에 판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 보시면 위에 거랑 비교해 보시면요. 행정작용을 소극적, 적극적 행정작용을 구분했고 위에와 마찬가지로 소극적 행정작용은 소극적 상태로서의 부작위와 소극적 처분으로서의 거부처분을 나눴습니다. 근데 위에서 논의한 거랑 밑에 있는 판례랑 차이점이 뭐죠? 어디서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거부처분에서 그 차이가 등장을 하고 있죠. 판례는 거부처분 취소 심판에 따른 뭐가 재처분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에 따르게 되면 이 소극적 처분 부분은 의무행 심판 청구도 되고 취소 심판이나 무효등하기 심판 청구도 되고 여기 이제 중첩 영역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알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교재를 가지고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자 1번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이게 바로 의맹심판이다. 행정심판법 5조 3호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 당사자의 신청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청이라는 것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의맹심판은 몇 유형? 행정법 분쟁의 2, 4유형 논의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다음 우리 과거에 부작위 위협 판결 공부했을 때 생각해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권리를 가진 당사자의 신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당사자의 신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죠? 과연 여기서 신청권이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신청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신청권 문제를 떠올리시고 신청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요. 수익적 처분 문제로서 이사유형의 문제, 요구쟁송의 문제로 여러분들이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행정청이라는 것은 뭐는 아니에요. 행정심판이기 때문에 합의행정청으로서 행정심판위원회는 포함 안 됩니다. 오직 처분행정청만. 여기서는 뭐예요? 우리 17조 1항 고려한다면 신청을 받은 행정청 쪽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배제시키시고요. 위법 또는 부당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효등 확인 심판과 달리 의무행 심판은 취소 심판처럼 부당 여부에 대한 심사도 한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부당에서 화살표 땡겨서 뭘 고려하셔야 돼요? 행정심판법 13조 3항이라고 써놓으셔야 되겠죠. 여기서 부당심사까지 한다는 점에서 행정심판법 13조 3항에 의무행 심판의 청구인 적격 논의를 할 때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부당한 처분에 의한 권리침해가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 입법 과오설, 비과오설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사적 이익을 과연 청구인 적격에서 인정할 수 있겠는가 부분입니다. 그 다음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행정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부작위 판송은 오직 부작위만 대상으로 하죠. 여기는요. 의무행심판은 거부처분과 부작위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걸 먼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거부처분이라고 하고 있다는 걸 조심하세요. 거부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부처분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뭐죠? 어떤 행정행위에 대한 신청에 대한 거부가 나온다고 했을 때 그 거부가 뭐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2조 1호의 처분에 해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부인데 그 거부가 처분성이 인정되는 거부여야 된다. 행정심판법 2조 1호의 처분인 거부여야만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죠?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것이 맞는가 아닌가에 대한 뭐까지 판단한다? 실체적 심리까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체적 심리까지 한다는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밑에 보시면 거부와 부작위를 합치면 소극적 행정작용이에요. 소극적 행정작용으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해서, 여기서의 불이익은 무슨 불이익입니까? 당연히 권리죠. 권리인데 수익적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니까 이행청구권입니다. 이행청구권 침해로부터 권리구제를 위해서 제기하는 가장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입니다. 가장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부작위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부작위 여파인 소송 인형 판결 나왔다. 그러면 다시 거부처분
그럼 다시 거부처분 취소송. 그럼 다시 취소 판결 나왔다. 그럼 재처분 의무 적용되고, 재처분 또 불이행하면 간접관계 들어가고, 이렇게 우회적인 방법으로밖에 구제가 안 됐었는데, 의무이행 심판 어떻게 한다고요? 가장 실효적이라는 건 한 번에 게임 끝내준다는 겁니다. 처분해줘. 이렇게 명령하면서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 번에 모든 싸움을 종료시킬 수 있는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행정소송의 한계에서 의무이행 소송 얘기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정말 강력하고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바로 의무이행 소송인데, 소송에서. 그러니까 과연 이거 우리 지금 인정할 수 있을까? 이런 논의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는 뭐가 있었어요? 행정소송법 4조 3호에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의무이행 소송을 인정을 안 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서 배제당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라고요? 행정심판법 5조 3호에서 명시적으로 의무이행 심판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이라는 겁니다. 행정청에 적극적 처분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다. 이것은 또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랑 비교하는 겁니다.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극적 위법 상태만 제거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극적 위법 상태가 뭐예요? 소극적 위법 상태?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의 입을 벌리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니라 오케이 사인까지 끌어내는 것이 바로 임행 심판이라는 거죠. 적극적 처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심판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실체적 심리를 한다는 것과 맥이 닿아 있는 것이고요. 구별 개념 보시게 되면 의무이행 심판은 소극적 행정작용을 그 대상으로 하는 데 반해서 취소 무효동항 심판은 적극적 행정작용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은 소극적 행정작용은 거부 부작이고요. 그 얘기는 의무이행 심판은 2사 유형이고 취소 심판 무효동항 심판은 1, 3 유형의 문제라는 얘기죠. 다만 판례에 따르게 되면요. 취소 심판, 무효동항 심판은 1, 2, 3, 4 유형이 됩니다. 그렇죠? 거부 처분이 포함되니까 1, 2, 3, 4 유형이 될 거고 우리는 위가 2, 4, 밑에가 1, 3이 되는 겁니다. 의무이행 소송과 비교하시게 되면 의무이행 심판은 항상 의무이행 소송과 비교하셔야 됩니다. 의무이행 소송은 현행법상 인정이 안 되죠. 그러나 의무이행 심판은 현행법상 인정이 돼요. 오른쪽에 보시면 부작위 확인소송 및 거부 처분 취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에도 처분 의무가 기속력으로서 인정되고 거부처분 취소에서도 재처분 의무가 기속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나 거부처분 취소에 존재하는 이상 권리구제가 현행 행정소송법상 제도만 가지고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중에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입니다. 그렇죠?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에 대한 규정이 있다. 이것만 갖고도 의무이행 소송은 바로 우리가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의무이행 심판의 성질을 보시게 되면 무효동 확인 심판은 그것은 준형성적 쟁송으로서 특히나 확인적 쟁송의 특징을 강하게 가지고 있죠. 취소 심판은 형성적 쟁송이죠. 우리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은 뭐였습니까? 준형성적 쟁송이었었습니다. 의무이행 심판은 뭡니까? 의무이행 심판 이행 쟁송입니다. 이건 이행 쟁송이에요.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그런 얘기 했었어요. 이행소송 그리고 인용 판결 중에 이행 판결이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없다. 왜? 의무이행 소송이 인정이 안 되니까. 그러나 행정심판에서는요, 이행쟁송이 있는 거죠. 왜? 의무행심판이 인정이 되니까. 그쵸? 의무행심판이 인정이 되니까 이행쟁송이 행정심판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형성쟁송도 있고, 확인쟁송도 있고, 이행쟁송도 있고, 5조 1호, 2호, 3호 각각 순서대로 다 있는 겁니다. 여기는. 행정심판에는 다 있는 겁니다. 현재 이행쟁송은 이건 뭘까요? 현재 이행쟁송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때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 구청장이 그냥 아는 친구예요. 제가 아니고요. 가상의 상황입니다. 근데 초등학교 나한테 무지 맞았던 애인 거예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많이 발생합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해봤거든요. 뭐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었대요. 뭐 기억도 안 나죠, 그렇죠? 맞은 사람은 기억날 수 있어요. 어렸을 때 한번 다 싸우면서 크는 거니까, 그렇죠? 누가 맞으랍니까? 근데 걔는 날 싫어하는 거야. 나 근데 여기서 뭐 해야 돼요? 건물을 지어야 돼요. 그리고 상가 건물을 지어서 장사를 좀 해야 됩니다. 걔가 구청장이 될 줄 몰랐던 거지. 근데 걔한테는 내가 건축가가 신청해도 무조건 거부할 걸 나는 감이 옵니다. 그쵸? 느낌이 딱 와요. 이럴 때 행정청한테 건축가가 신청도 안 하고 바로 행정심판위원회로 뛰어가도 돼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현재 이행쟁송이 아니라 장래 이행쟁송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이런 건 어떨까요? 이거 안 된다니까 이거죠. 행정청한테 가고 허가 신청을 하고 1초 만에 행정심판위원회로 뛰어가는 겁니다.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이것은 상대방의 의사가 아직까지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행정청의 의사가 현실화된 이후에만 뭐가 가능해요? 사법심사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 보시면 아직까지 소극적 행정작용, 거부나 부작위에 대한 행정청의 의사가 현실화되기 전 단계에서는 단순히 장래의 수익적 처분을 구하기 위한 이행쟁송으로서 이런 것은 허용될 수가 없다.
밑에 현재 이행정소 이미 소극적 행정작용으로서 거부나 부작위에 대한 행정청의 의사가 현실화된 단계에서만 비로소 이행쟁송의 제기가 가능하다. 이거는 의무이행소송이 도입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부처분의 경우는 어때요? 거부처분이라는 것은 이미 의사가 현실화되었습니다. 명시적으로 상대방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바로 거부처분입니다. 이미 현실화된 게 분명하고요. 부작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자기 의무, 법률상 의무의 이행 시기가 도달했다라고 봐야 돼요. 이건 뭐죠? 우리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야 됩니다.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만 비로소 의무이행 심판, 이건 부작위 미흡하기 정도 마찬가지겠죠. 청구 요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적격.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협 또는 부당한, 여기도 대상적격을 뭘로 잡아내고 있어요? 별도의 대상적격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의 규정에서 도출을 해내고 있고요. 거부처분 부작위가 바로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거부처분의 경우에 있어서 근거 규정 뭐라고 했습니까? 그 거부가 처분인 거부여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처분인 거부, 행정심판법 2조 1호에 거부행위의 처분성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와 마찬가지로 행정심판법 2조 1호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무슨 표현이 안 나와요? 권리를 가진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거부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냥 그 거부라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처분에 대한 거부면 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신청권 논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거부처분 취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디서 우리 논의했었어요? 테마 이름은 항고소송상 대상적격 테마였었습니다. 거기서 거부처분 성립요건 논의했던 거랑 같은 논의가 여기도 그대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의무이행심판의 청구 요건의 핵심은 대상적격입니다. 거부처분이 성립하는가, 부작위가 성립하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밑에 그 다음 두 번째 대상인, 의무이행심판의 두 번째 대상인 부작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법 2조 1항 2호하고 행정심판법 2조 2호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요.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의 일정한 처분의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한 말하는 바랑 똑같습니다. 행정소송법 2조 1항 2호와 똑같죠. 그렇다면은 뭐랑 비교하시면 돼요? 거부처분 부분은 항고소송상 대상적격 테마 쪽에서 배운 거 그대로 적용시키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부작위 부분은 부작위 위법 확인송 테마에서 배운 내용을 그대로 적용시키시면 똑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청구인 적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인 적격.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의무이행 심판에 있어서의 청구인 적격이 세상에서 제일 복잡합니다. 내용은 뭐 반 페이지도 안 돼 보이지만 하지만 제일 복잡한 겁니다. 근거 규정 보시면 청구인 적격은 13조에 있고요. 사망이 의무이행 심판이고요. 의무이행 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은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우선 뭐랑 비교하셔야 돼요? 부작위 위협 확인성의 원고 적격이랑 비교하셔야 됩니다. 몇 조? 행정소송법 36조랑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항고소송 생각해 보시면요. 원고 적격이 12조 1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35조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36조 신청을 한 자로서 법률상 이익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청을 한 자로서 법률상 이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36조에서 논의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요. 법률상 이익은 법률상 보호이익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우리 취소심판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1단계 이건 법률상 보호이익이다. 2단계 행정심판은 정당부당 심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과연 법률상 이익을 요구하는 것이 입법 과오인가? 2단계 이렇게 들어갔어요. 여기도 1단계 뭐예요? 1단계 이건 법률상 보호이익이다. 우선 여기까지 데리고 와야지 그 다음 논의가 나올 수 있죠? 2단계 의무이행 심판도 부당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한다? 그렇다면 여기도 입법 과오, 비과오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2단계 논의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괄호 보시게 되면 법률상 보호이익설, 입법 비과오설 이 두 개를 넣어놓은 거예요. 법률상 보호이익설 위에다가 1단계, 입법 비과오설 위에다 2단계 논의 들어가고 그 다음 처분에 신청을 한 자. 이건 뭐예요? 부작위 위협 확인성이랑 똑같은 상황이죠. 처분에 신청을 한 자. 여기서 3단계 논의입니다. 이 부분에서 뭐가 필요하냐? 신청권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송 얘기했을 때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제 저까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비교해주게 되면 뭐 이해가 안 될 수가 없죠. 여러분들 얘네 둘은 대상적격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논점으로 걸렸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거부처분 성립의 문제. 거부처분이 과연 성립하는가?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것은요. 2조 1항 1호의 처분, 그 거부 문제였었어요. 여기서는요. 부작위가 성립하는가? 그래서
당사자의 신청, 그리고 법률상 의무, 상당한 기간, 무응답 4가지 요건을 가지고 행정소송법 2조 1항 2호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둘 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핵심은 뭐였죠? 신청권이었습니다. 신청권. 여기서 핵심은 신청권 논의였습니다. 왜 신청권 논의죠? 거부 부작위 문제는 수익적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문제죠. 수익적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이에요. 요구 소송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이사 유형의 문제입니다. 이사 유형의 문제면 수익적 처분을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신청의 문제가 걸릴 수밖에 없고 그 신청에 대해서 거부나 부작위를 했던 거예요. 신청에 대해서 거부 부작위한 거니까 신청의 문제가 걸렸으니까 신청권 논의가 핵심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의 핵심 논점은 바로 대상적격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원고적격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부처분 취소에서 원고적격 논의를 핵심적으로 했었습니까? 안 했었습니까?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사유형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3자 소송 상황까지 특별한 상황까지 연결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유형 상황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 논의 했었습니까? 안 했었습니까? 안 했었죠. 그렇죠? 여기서는요. 이거를 안 했었어요. 여기서는요.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안에도 뭐가 있냐면 신청권이 있고요. 이 안에도 신청권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부작위 위협한 소송 배울 때 대상적격 부분에서 부작위가 성립하냐 안 하냐 여기서 신청권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신청권 필요설 불효설이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원고적격 부분에서도 처분에 신청을 한 자로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부작위 위협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처분에 신청을 한 자 여기서 뭐였어요? 당사자의 신청. 여기서는 행정소송법 2조 1항 2호의 당사자의 신청이라는 표현 때문에 여기서는 행정소송법 36조에 처분을 신청을 한 자, 처분의 신청을 한 자, 여기서 신청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여기도 신청권 필요설 불효설, 여기도 신청권 필요설 불효설 논의가 나왔었습니다. 여기서 신청권이 없으면 원고적격 흠결을 각하죠. 그러나 신청권 논의는 사실 여기서 이미 끝났을 겁니다. 여기서 만약 신청권이 없었으면 어떻게 돼요? 대상적격 흠결, 원고적격 흠결로 각하죠. 여기는 어떨까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신청권과 공권, 그리고 행정개입처분권 논의 기억나시죠? 여러분 신청권이 없으면 뭐가 인정될 수 없어요? 입 좀 벌려달라고 응답 신청권 요구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응답을 좀 해줄 수 없겠니라고 요구하는 공권도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공권이 성립될 수 없으면 뭐가 안 됩니까? 나에게 그 수익적 처분을 해줘! 라고 요구할 수 있는 행정개입 청구권도, 행정개입 청구권도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정될 수 없으면 요구소송에서는 뭐가 깨져요? 이게 인정될 수 없으면 요구소송에서는 이건 대상적격이 인정이 안 됩니다. 이게 인정될 수 없으면 원고적격의 법률상 이익이 공권이기 때문에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으면 특정 처분, 수익적 처분 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뭐가 인정이 안 돼요? 본안 요건이 인정이 안 됩니다. 기각 판결 나옵니다. 기각 판결. 그렇죠? 여기는 각하 판결. 여기는 각하 판결. 그러니까 요구 소송에서는 신청권이 없으면 뒤에 게 다 인정될 수 없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거부처분의 경우에도 신청권이 인정이 될 수가 없으면 여기서 대상적격이 흠결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기서 법률상 이익 자체도 성립될 수가 없기 때문에 원고적격도 그대로 깨집니다. 그럼 이거 논의를 왜 안 했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제3자 소송 상황은 전혀 개입시키지 않았습니다. 제3자 소송 상황과 관계없이 원고적격 논의가 나왔었어요. 여기서는. 그렇죠? 왜 이 얘기를 왜 안 했었어요? 여기서 이미 대상적격 깨져버리면 신청권 없어서 대상적격 깨져버리면 여기서 바로 각하되는 건데 무슨 또 원고적격 논의를 다시 할 기회를 얻겠습니까? 이 논의를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논의 안 한 겁니다. 하지만 이 안엔 이미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신청권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신청권이 없으면 어떻게 공권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원고적격도 같이 깨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왜? 신청권 여기서 깨졌으니까. 그렇죠? 고등학교도 못 가는데 너 대학 가니? 뭐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왜 이 논의를 했었어요? 여기 처분에 신청을 한 자라면 이 표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청권 논의를 한 번 더 했던 겁니다. 여기 있는 신청권 논의로 충분한데 여기서 한 번 더 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문제는 거부 처분하고 부작위 상황에서 거부 처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작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얘는 거부 처분 취소, 얘는 부작위 협상송이었지만 행정심판에서는 얘들 둘이 공리 의무이행 심판 논의입니다. 의무이행 심판 논의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무이행 심판에서 첫 번째 대상적격, 두 번째 원고적격 이렇게 있을 때 둘 다 논의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상적격은 신청권과 관련돼서 핵심적으로 논의되어 있었습니다. 거부 부작위. 여기도 방금 우리가 봤습니다. 거부처분 성립 2조 1호, 그죠? 부작위 성립 2조 2호. 핵심적으로 논의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건 당연히 논점이 핵심 논점이 됩니다. 거부도 부작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신청권의 문제가 실질적으로는 원고적격에 둘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원고적격 논의는 여기서만 나왔었습니다. 여기서는요. 의무이행 심판의 경우에 있어서도 거부 쪽에서는 원고적격이 아니죠. 예, 죄송합니다. 청구인 적격. 여기에는 행정심판, 의무이행 심판의 경우에도 둘 다 신청권이 청구인 적격 부분에서 필요한 건 맞는데 거부 처분 쪽은 논의 안 하고 부작위 쪽만 논의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왜? 얘가 여기서 굳이 원고적격 논의를 우리가 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다? 처분에 신청을 한 자라는 표현이 36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어때요? 행정심판법 13조 3항에 처분에 신청을 한 자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요, 거부 부작위 모두 다 청구인 적격까지가 핵심입니다. 정리합니다. 거부와 부작위 모두 다 대상적격, 원고적격, 대상적격, 청구인 적격에 있어서 신청권 논의가 필요한 건 다 매한가지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 OX55예요. OX55.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5555. 여기는 대상적격, 청구인 적격 다 논의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두 개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시면 여기서 왜 처분에 신청을 안 들어가지고 신청권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유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협의의 청구 이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의 심판 이익, 협의의 청구 이익.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되게 특이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작위 상황입니다. 부작위 상황인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도중에 말이에요. 허가 처분이 나오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소송을 제기한 목적이 달성돼 버렸기 때문에 부작위 위법 소송은 더 이상 협의의 소익이 없어서 각하죠. 그러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도중에 거부 처분이 나와도 각하된다고 했었어요. 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부작위가 위법한지만 판단하는 거야. 뭐가 아니에요. 신청에 따른 어떤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인지까지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부라도 했으면 뭐예요? 거부라도 했으면 더 이상 그 부작위의 위법성을 확인할 필요는 이제 없어진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거부 처분이 나오는 경우에도, 즉 허가 처분이 나오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부 처분이 나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작위 협상송은 다 각하됐었습니다. 어쨌든 무조건 자기 처분만 나오면 다 각하됐었어요. 의무이행 심판은 어떠냐 이겁니다. 의무이행 심판. 여러분들 이런 걸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부작위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다가 뭐예요? 부작위 위법 확인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다시 거부가 나옵니다. 그럼 거부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거부 처분 취소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허가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에요. 여기서 거부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처분 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이죠.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 여기서 허가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재처분 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이죠. 예. 그렇다면은 의무이행 심판은 어떻게 될까요? 의무이행 심판. 얘는 행정 소송의 경우를 봤고요. 밑에는 행정 심판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작위를 했습니다. 영업허가를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부작위를 했어요? 가장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의무이행 심판입니다. 비교를 하실 수 있겠죠? 원래 이건 뭐예요? 소송으로 치게 되면 의무이행 소송이잖아요. 그 역할을 지금 의무이행 심판이 대신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 여기서 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도중에 뭐가 나와버리게 되면요. 여기서 거부 처분이 나와버리게 되면 요거를 우리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작위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거부를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작위 위협파기송의 소재의 목적은 뭐야? 자기를 유도해내는 게 목적이죠. 자기까지 가는 게 목적이야. 근데 이건 뭐야? 이건 자기 처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작위 위협파기송의 목적은 소송 도중에 이미 달성된 겁니다. 소송의 목적이 달성됐으면 이건 협의의 소위 금결로 각하시킨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이미 이게 달성이 된 거예요. 중간에 거부 처분을 했다면.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이 중간에 만약 여기서 거부 처분을 했습니다. 부작위에 대해서 의맹심판을 청구해야 돼. 그 중간에 거부 처분이 나왔어요. 이것도 각하될까요? 각하 재결의 대상이 됩니까? 그건 아니죠. 얘의 소송 목적은 뭐예요?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의맹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그렇죠? 아직 뭐야? 거부를 여기서 했다면 허가를 과연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므로 각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차이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밑에 보시면 적극적 처분. 의무행 심판의 계속 중에 적극적 처분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더 이상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할 필요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청구의 이익이 없어서 심판 이익이 없어서 각하 재결의 대상이 된다. 이건 뭐야? 허가 처분이 나와버린 경우예요. 중간에. 그 다음 소극적 처분. 의무행 심판의 계속 중에 소극적 처분, 거부 처분이 행해졌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뭐가 아직 이만큼 심리가 남아있는 것이고, 그죠? 예, 허가를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송 목적이 달성된 게, 심판 목적이 달성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하되지 않고, 예, 심판이 계속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피청구인 적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청구인 적격은 처분을 한 행정청인데 17조 1항에 따랐을 때 괄호 안에 뭐가 있었다? 의무행 심판에는 거부하고 부작위를 모두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의무행 심판은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신청을 받은 행정청. 의무행 심판 쪽에서 피청구인 얘기 나오면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유형, 사유형 문제니까. 근데 이거를 거부 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거부 처분청이라고 부르면 되고 부작위는 부작위청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청구기간. 의무행 심판에도 일정한 청구기간의 제한이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겠죠? 27조 7항, 27조가 뭐예요? 청구기간 규정이죠? 1항부터 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 등 확인 심판에 적용 안 되고 부작위에 대한 의무행 심판에는 여기도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어딘 적용되는 거야? 거부 처분에 대한 의무행 심판에는 청구기한 제한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부 처분은 청구기한 제한이 있고 부작위는 청구기한 제한이 없다. 언제까지나 가능하다. 여러분 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 부작위 여파행송은 어떻게 됐었어요? 부작위 여파행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까지나 가능하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재결서 정보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라고 했어요.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본안심리 보도록 합니다. 본안심리는 이걸로 비교하시면 돼요. 적극적 처분의 이행 확보를 위한 실체적 심리라는 것이 바로 의무행 심판이다. 그래서 이건 의무행 순과 똑같다. 적절한 처리 방향이 거부 처분인가 허가 처분인가에까지 다 판단을 한다. 그 다음 심판의 재결 보도록 합니다. 재결은 우선 요건 심리에 있어서의 요건 재결이 있었고 본안 심리에 있어서의 본안 재결이 있었습니다. 요건 재결은 각하 재결을 말하는 것이었었고요. 각하 재결은 43조 1항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본안 재결, 인용 재결. 선고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으면 인용 재결이 나오는데 의무행 심판의 인용 재결은 43조 5항에 있었습니다. 아까 보신 대로 43조 5항에 보시게 되면 처분을 하거나 형성 재결이고요. 처분 재결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처분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행 재결입니다. 명령 재결이고요. 밑에 형성 재결은 스스로 처분을 하는 재결, 처분 재결이고요. 밑에는요. 처분 명령 재결입니다. 위에는 처분 재결이고 밑에는 처분 명령 재결입니다. 아까 전에 의무행 심판에서의 인용 재결로서 의무 이행 재결은 1단계, 2단계 논의가 있다고 했어요. 인용 재결의 형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인용 재결의 형식이. 첫 번째 1단계입니다. 형성 재결과 이행 재결 중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형성 재결은 아까 처분 재결이라고 했고 이행 재결은 처분 명령 재결이라고 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걸 하는 것이 맞는가? 재량행위설의 경우에서는 뭐예요?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명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하거나라고 돼 있으니까 어떻게? 그냥 뭐 둘 중에 아무거나 하면 된다. 그건 행정심판위원회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재량행위설, 처분 재결 원칙설, 행정심판위원회가 충분한 심사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한다? 권리구제 차원에서 특정 처분 재결을 처분 재결, 형성 재결, 처분 재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더 권리구제에 있어서 훨씬 더 실효적이고 신속하지 않겠는가? 그다음 처분 명령 재결 원칙설은요. 위에 거는 형성 재결을 하라는 거고 밑에 거는 이행 재결을 하라는 거죠. 처분 명령 재결 원칙설은 처분권 존중 차원에서 이행 재결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검토 보시게 되면 43조 5항에서 하거나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우선적으로 재량상의 문제로 볼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행정심판의 재결로서 행정청의 처분이 완전히 100% 대체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고려했을 때 처분 권한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의? 처분행정청의 처분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권 존중은 형성재결 쪽이에요? 이행재결 쪽이에요? 명령을 받는다고 처분권이 침해되네. 이건 아니에요. 남이 와서 직접 자기가 처분해버리는 게 이게 더 침입적이에요. 행정청의 입장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행재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다음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시면요. 의무 이행 심판의 인용 재결이 나오게 되면 그 뒤에 49조 2항이 있고 49조 2항 다음에 50조 1항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과연 뭐가 나와야 되겠냐 이거예요. 행정심판법 49조에는 기속력에 관한 규정이 있고 49조 2항에는 이유형에서의 재처분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재처분 의무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재처분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여기는요, 강제수단으로서 직접 강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의무 이행 재결 중에서도 이행 재결을 불이행하는 경우. 이행 재결, 형성 재결과 이행 재결 중에서 이행 재결 쪽에다가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행 재결을 불이하는 경우에, 재처분 의무, 제가 왜 이러죠? 이행 재결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재처분 의무가 부과되고, 그 대처분을 불이행하게 되면 직접 처분을 해버린다. 행정심판위원회가. 뒤에 이 같은 규정이 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의무이행 심판에서는 인용대결할 때 이행대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49조 2항과 50조 1항을 둔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걸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처분 명령대결 원칙설이 타당하다. 이건 여러분들이 뭐랑 비교를 하시냐면 아까 도의식 책에도 우측 상단에 있던 1단계, 2단계 그림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 그림에 따르게 되면 어떻게 돼 있었어요? 형성재결은 무조건 특정 처분 재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선 일정 처분, 특정 처분 문제 2단계 논의가 안 나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이행재결을 해야 된다고 보더라도 밑에 문제점 보시면 어떻게 돼? 원처분이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명령을 할 때 특정 처분 명령밖에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2단계 논의가 안 나오는 거예요. 2단계 논의 어디서 나오는 거야? 재량행위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재량행위. 그래서 명령 재결을 함에 있어서 특정 처분 명령 재결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일정 처분 명령 재결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위법 부당 구별설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위법 부당 구별설은 아래가 정당이고 부당이고 그다음에 위법 중에서 취소 사유, 무효 사유 이렇게 되죠. 의무이행 심판에서도 위법 그리고 부당 여부까지도 심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여기가 적법 정당인데 여기랑 비교했을 때 부당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만큼의 거리고 위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서부터 위법이죠. 거리가 조금 더 멀다 이거야. 더 멀다. 그러면 이 거리는 굉장히 좁기 때문에 여기라면 어떻게 돼요? 여기라면 특정 처분을 명령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 굉장히 좁으니까 이건 무시하고 이럴 땐 특정 처분 명령 제기를 하자. 근데 이만큼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재량권을 존중할 필요가 더 커졌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일정 처분 명령 제기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행정청 재량권 아닙니까? 무슨 이런 단순한 생각을. 그렇죠? 다음 일정 처분 명령 제기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이긴 한데 뭐가 문제가 생겨요? 재량행위가 모든 사안에서 전부 다 재량행위로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경우가 있어요? 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밑에 보시게 되면 특정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하면 특정 처분 명령 제기를 하고 그것이 명백하지 않으면 이럴 때는 일정 처분 명령 제기를 하도록 하는데 이 명백이 뭘 말하는 거라고요? 얘가 말하는 명백이 바로 재량이 0으로 수축된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재량이가 아니기 때문에 기속행위와 똑같이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저기 이제 강론의 공무원법에 가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상사가 나한테 직무 명령을 하는 겁니다. 나가서 이것 좀 해라. 직무 명령을 하는데 공무원에게는 그 직무 명령에 따라야 되는 복종 의무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해야 되는 법령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성실 의무랑 같이 규정되어 있죠. 근데 이 명령의 내용이 위법한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 이때 갈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법령 준수 의무를 위반해도 징계 사유요. 복종 의무를 위반해도 징계를 받게 되는데 상사가 시킨 대로 하게 되면 나는 위법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시킨 대로 하지 않게 되면 복종 의무 위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복종 의무와 법령 준수 의무 사이에 있어서의 경합이 발생하겠죠. 이런 상황이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판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도 명백서를 취해요. 만약에 그 직무명령의 내용이 위법함이 누가 봐도 명백한 경우라고 하게 되면은 그것은 더 이상 직무명령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더 이상 직무명령도 아니다. 따라서 너에겐 복종 의무가 0으로 수축한다. 이럴 때는 법령 준수 의무만 남는 것이다. 그러므로 따르지 않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게 되면은 복종 의무에 따라서 직무명령 한 대로 시킨 대로 하는 것이 맞다. 여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더 이상 재량행위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제는 이것은 기속행위다라고 볼 수 있으면 1, 2, 3의 요건을 충족한 이상 특경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 명백한 겁니다. 이럴 때는 특경 처분 명령 제기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명백설의 입장이 맞다. 그 다음 기각 대결의 경우에 있어서는 43조 2항에 나와 있고 모든 행정심판 다 똑같고요. 그 다음 예외적 기각 대결로서 사정 재결이 인정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정 재결이 의무행 심판에도 사정 재결이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 요건 이제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행정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의무행 심판입니다. 의무행 심판 얘기하면서 무효동 확인 심판은 무효동 확인 수준과 큰 차이가 없다고 그랬고요. 의무행 심판도 부당 심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형성 재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49조 2항하고 50조 1항에 대한 문제는 행정심판의 재결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행심판에 관한 논의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